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윤태현입니다. 드디어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당면한 현안과 닥쳐올 미래 과제들을 함께 걱정하는 이런 협치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발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눈이 멀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지나친 강경 주장이 나오진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조성된 협치의 싹을 꺾는 그런 일은 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 주 금요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던 과거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인을 추대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양당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만나기로 한 만큼 어떤 의제를 두고 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 행사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2개월 만, 거의 2년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의 각오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번씩 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일단 2년 만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의미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된 제도입니다. 네. 선출된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대통령으로 상징화되는 행정 권력이 두 개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하나의 권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두 개의 권력이 대립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제의 한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입법부의 최고 권력자는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다. 그렇죠. 두 명의 최고의 권력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만남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못해 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정치가 굉장히 전형적인 세계 정치사에서 말하는 비토크라시입니다. 상대방을 비토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생존하는 그런 정치의 전형이었는데 비토크라시는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면서 네. 내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진영에서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네. 양 진영에서 악마 상징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서로를. 네. 그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그 대상, 상대방 진영에서 본다면 네. 그 대상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은 그 지지자들에게는 네. 정치란 건 저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정치는요. 양극단에서 볼 때 네. 옳고 그름만 보는데 옳고 그름 이전에 회색지대가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사실 옳고 그름,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네. 보고 많이 따지는데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회담에서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만남 자체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속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양측 대변인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8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실이 의제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양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내일의 영수회담을 기다리는 국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아무런 내용 없고 성과 없는 그런 회동, 사진만 찍는 회동. 물론 만남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성과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회동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영수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3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차담 해견이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 하니까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찬 회담이라, 그러니까 오찬이나 만찬은 없이 차만 차담으로. 마시고 예. 차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의제에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허리띠를 풀러놓고 밥을 먹을 정도의 그런 돈독한 사이는 아니다. 는 장면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차담회담이 좀 더 성공적으로 나아가서 네. 다음에는 오찬 회담이라든지 뭐 만찬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냐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배석자가 무려 3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좀 서먹한 사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아주 민감한 쟁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이 제기하려고 할 때 그걸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기보다는 옆에 배석자들이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또 배석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식의 뭐 하나의 그런 걸 예비를 해서 배석자를 아마 저는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배석자를 둔다 하더라도 네. 내일 회담에서 나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네. 1대1 독대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라 보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3번째가요. 일단 지금 시간이 1시간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물론 거예요. 뭐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시간은 있습니다. 플러스 네. 알파인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도 상당히 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시에 지금 회담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보통 6시 내지 7시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두 분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저녁 그 시간까지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만남을 위한 만남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연 시간이 얼만큼 지속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느냐, 양측이 대화를 길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내일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진만 찍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년 만에 만났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국면인데 단순하게 만나고 사진만 찍고 대화만 나눴다라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빈술에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면 국민들이 참 허탈해하지 않겠습니까? 국면 전환용으로만 여야 영수회담을 만났다 이렇게 아마 여론의 질타가 크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를 초대해서 이 대표의
어떤 의견과 어떤 요구 사항들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빈손 회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들어줘야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어떤 의제들을 들고 와야 진정성 있게 대화가 이어지고 소기의 성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 생각하고 있겠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네. 그 역할만 잘, 그런 그 분위기만 잘 조성이 되더라도 저는 양측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그 윈윈할 수 있는 것에서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은 저는, 그리고 더 급한 위치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총선 민심은 대통령께서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기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고 우리 삶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또 한편으로는 교차되고 있다고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대, 의구심을 기대로 바꿔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회담 보시면서 구체적인 합의문, 뭐 거창한 합의문이 나오는 것 못지않게 네. 대통령께서 과연 얼마나 어떤 태도로 경청을 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그 국민들 대표로 이재명 대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헤아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거기 얼마나 진심으로 반응하는 메시지를 내놓는가, 이런 것들 아마 면밀하게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과연 얼마나 대통령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가, 네. 그것이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번에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다면 저는 의대 증원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이 문제. 문제 가장 시급하고,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구가 필요하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회담에서 가장 명분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치적인 부담도 덜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뭔가 출구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가시적인 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네.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대 증원 문제,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지금도 사실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일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호준석 대변인의 입장이었고 또 저희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바로 민생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반드시 내일 두 사람의 대화 이야기거리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야기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만 지급해서 동네 골목에서 쓰게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자, 이 25만 원 지원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마약이란 단어도 등장했고 포퓰리즘 아니다라는 이 대표의 입장도 등장했는데 내일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 합의점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으로 어떤 선택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조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는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윤 대통령이 긍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다 이 대표에게. 네. 그럼 뭐 대안이 준비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이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의제는 네. 충분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결과도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야당과의 만남 자체,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빈손으로 만약에 둘 다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격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평가라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참패를 했고. 그럼 나머지는 국정 운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 국가 안보, 그리고 정치, 야당과의 협치라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대통령이 절대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많은 걸 쏟아내면 되는 겁니다. 공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둘이 헤어졌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도 많이 샤이봇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많이 의식하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 드러난 것들 중에서는 사과를 해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걸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사과되고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대통령이 무조건 어떤 항복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사안이죠.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호준석 대변인 일단 과연 이러한 사과라든지 거부권 자제 요구가 이 두 사람의 영수회담의 의제로 올라가는 게 적합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거대 야당이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거부하지 말아라는 어떠한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법안들 중에는 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송 3법 이런 것은 민주당이 방송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국관리법, 농업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들입니다. 이런 것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도 사실은 그 프레임이 마치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거부한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씌웠지만 사실은 특조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임명하게 돼 있고 이런 독소조항들이 있는 것, 거부권을 사실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한 그런 법안들이었던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런 법안은 이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부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 어떤 그 언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서로 접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앞으로는 거부권 무조건 행사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부권 행사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듯한 의사를 비치면은 국회 내에서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법안 발의를 자제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논쟁을 하면서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야가. 무리하게 발의하지 않는다. 야당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여야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행정부에서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출하는 순간 의회 내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부권 행사 뻔히 보이면서도 네.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 행사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행위들이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의회 권력과 그 행정부 권력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네. 어떤 여야 간 협치가 중요한데 여야 간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거고 네.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바로 얼마 전에 일단 비서실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정무수석 인선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무총리 인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또 다시 이재명 대표와 이 부분을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보들을 좀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저는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니까 이제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거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뭐 연정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나름대로 이 후보를 정해서 갖고 간다는 그 자체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례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보다는 아마 대통령 이야기를 일단 듣고 판단하겠다는 자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지금 비서실장하고 총리 하마평이 여러 사람 올라와 있었지만 비서실장은 인선을 강행하면서도 결국 총리의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걸 반영해서 총리 인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야당의 지금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예를 들면 추천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사실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야당 대표에게 이 특정인을 추천해달라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지금 뭐 연정과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윤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총리 인선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느냐도 향후 이 지금 여야 관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만나자라고 한 이후로 정확히 딱 10일 만에 이제 내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대화하고 어떤 주제들을 대화하고 어떻게 나중에 뭐 합의문이라든지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도 많은 관심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잘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리고 협치의 신호탄을 제발 좀 쏘아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찐윤 이철규 의원을 대신할 유일한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2대 국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5일 앞둔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원내대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단일 후보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양당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결정했습니다. 자,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안영환 의원님, 이철규 의원으로 교통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뭐 맞겠죠? 네, 제가 뭐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관측이 아주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또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주주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준석 대변인은 당내 상황 잘 아실 테니까. 잘 모르는데. 뭐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사실 아직 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어떤 경쟁을 할지는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철규 의원으로 약간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처럼 추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당이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도권 출신의 국민들에게 좀 더 이제 이미지도 좋고 개파색이 좀 옅고 이런 네. 분이 원내대표 하시는 것이 사실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 90석 그 지역구 당선자 중에 네. 영남이 60명입니다. 네. 수도권 19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난점이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원구성 비롯해서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독배다라고 할 정도로 원내대표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지금 선뜻 손들고 나서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가 3년 남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좀 그래도 신뢰관계를 갖고 조율할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는 어쨌건 국민들에게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면 원내대표는 살림도 해야 되는 거고 야당과의 관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또 대통령실과 조율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에서 봤을 때 물론 이철규 위원장이 이번 총선 패배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네. 어쨌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그전에 사무총장 일하면서 사심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평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생각하고 일정 부분 대안 부재의 상황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철규 의원을 향한 어떤 비토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서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핵심 관계자들은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안철수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큰 패배를 당했죠. 그 패배의 책임이 사실 그 지도부에 있지 않습니까?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더 크죠. 이번이 정말로 우리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일 중요한 계기인데 꼭 지금 나오셔야 될까? 그게 우리 당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개인보다는 오히려 당 전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물론 강성필 대표는 일단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소속돼 있는 정당이 그러나 일단 국민의 상황도 잘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과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을 하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진석 전 의원을 지금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그널이 좀 잘못 가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이 과거에 어떤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민심은 당심이고 당심은 윤심이다라고 해서 전당대회 룰도 당원 100%로 바뀌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자리는 독배를 든 성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인기가 많을 때는요.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더 돋보이는 자리입니다.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의 어떤 원내 협상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의 구성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대통령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선거 참패의 주 원인인 수도권 어떤 민심을 잘 못 드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그게 아마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인데 아마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과 당원이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진 당선인도 이철규 의원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반면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렸고 여러 패널들께 목소리를 들었던 건 이철규 의원보다는 다른 분이 하는 게 낫겠다. 수도권의 민심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다면 다른 목소리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정말 큰 공세를, 엄청난 공세를,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친윤이나 찐윤이 아니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당내에 있습니다. 강승규 당선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의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누가 맡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야 되죠. 그게 이철규 의원이라면 이철규 의원이 돼야 될 것이고, 이철규 의원이 친윤 대통령과 함께 이 정권 탄생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또다시 친윤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여당과의 어떤 이런 협상 등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친윤계가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대안이 없다. 조금 전에 호준석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안 부재 때문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차재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이 상황을 보면서 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당의 위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놓으면서 그 목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선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한번 뛰어서 내가 당을 혁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당대표만 그거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뀐 국정 운영의 방식을 의회 적용하는 하나의 리더가 돼보겠다고 왜 도전을 못하죠? 권영진 당선자 같은 경우는 18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시장을 했고 재선이긴 하지만 사실 3선급 이상의 정치를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김도 의원도 지금 결국은 지금 뜻을 접는 걸 보면 여전히 아마 지금 암암리에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의원과 당선자들 사이에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섣불리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되었을 경우에 당정 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나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진로, 생명에도 위험하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진짜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이 좀 기계 있는 목소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정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은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뉴시스 보도를 보면요, 오늘 오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또 악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 사실상 출마할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악역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에게? 이철규 의원 본인에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메시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을 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볼 때 또 다른 후보들이 나오지 않고 또 사퇴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출마를 해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방금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고 또 다른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선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지적에 대해서 유의해서 원내대표 일을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축배가 아니라 독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 새로운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구성이라 해서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여야 간사들 뽑는 네. 그런 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 구성은 여야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게 국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또 밝히고 있는 것에 따르면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도 차지하겠다. 상임위원장도 뭐 다 차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원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5월 30일에 출범을 못하고 이제 출범이라는 것은 첫 번째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지 못하고 6월, 7월, 8월, 9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최장 뭐 올 가을까지 국회의원들이 전혀 새로운 22대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 소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하는 그런 독배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현재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는 총선 패배 책임이 적지 않다는 그런 평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정책과 비전, 미래를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 밥값도 대표값도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상당히 이해를 구하고 재정이나 어떤 지혜로 통해가지고 조금 국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내야겠어요. 자, 뭐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5월 1일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일 영수회담이 있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하지는 않을 테고 아마 30일이나 5월 1일쯤 출마 선언을 만약 출마를 한다면 그때쯤 출마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쪽도 명심을 내세운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급한 거는 급한 대로, 그다음에 중요하지만 천천히 해야 될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투트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원내대표 후보 정책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표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다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일단 뭐 추대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다른 후보들 다 불출마 선언을 줄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찐윤과 만약에 이제 찐윤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찐윤과 찐명이 만났을 때 과연 22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상당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석비 평론가님.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찐윤이 원내대표 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윤이 되는 게 좋겠지만 당의 건강함을 위해서 저희로서는 왜 찐윤이 되는 게 좋냐면 비윤 성향의 원내대표가 되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찐윤 성향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희 야당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더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잘 통하기 때문에 뭔가 간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의 뭐 입장은 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잘 협치를 이루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 상황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심각하다. 예. 예. 왜냐하면 이미 뭐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 찐명이라고 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일색입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미 민주당은 이낙연, 설훈, 뭐 이원욱, 김종민 등등이 이제 결국 못 견디고
이미 나가셨고 그 뒤에 공천학사를 통해서 박용진, 박광원, 홍영표, 임종석 등등 이제 다 이미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색입니다. 네.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당사의 가장 강력한 지금 그 지도 체제가 아닌가, 1인 체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제 그 찐명 중에 찐명이라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과연 당내에서 건강한 목소리들 비판 또 토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럼 이런 것이 우리의 전국 그리고 우리의 국정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들 아마 많은 국민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22대 국회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구성이 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번 어떤 모습이 될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갑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에 여전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총선 이후 갈등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검찰 출신 직속 선후배 관계로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를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신 구체적인 이유 궁금하고.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자, 이랬던 두 사람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180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맹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기. 사실 지금 저 장면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한 전후에 아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한동훈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취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 첫 단추를 잘 깬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실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를 했고 그걸 듣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바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용산과 공개적인 충돌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버텨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밝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고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종석 전 호주 대사의 문제, 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난이 일었고 이때 당시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총선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틀어지고 결과가 지금 어렵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 스스로는 나는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용산에 섭섭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아마 또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20년 정도 된 사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왜 직접 전화를 못 하죠?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뭐 예를 들면 동훈아 그동안 섭섭했지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러면 풀리는 거잖아요. 왜 이걸 갖다가 중간에 건감위원장이 중간에 건감원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포용과 아랑을 베풀면 이 문제는 풀릴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들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네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윤한 갈등은 1, 2차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여권 지지층에서는 얼른 빨리 두 사람이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도 두 사람이 봉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홀로서기냐, 이제 각을 세우는 거냐, 차별화냐 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고요.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호준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던데 일단 만나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적인 감정이 두 분 사이에 어떤지 제가 정확히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셨는데 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공공선을 추구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지금까지 행로였다 말씀하셨고 네.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익과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공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직 여당 대표이고 전직 장관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는 검찰 후배로서가 아니라 또 차기 주자 중에 이제 어쨌건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1위이고 이런 정치인으로서 또 존중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공적인 관계 속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면은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또 서운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누그러뜨리고 참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이 바란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시는 거 못지않게 이 두 분의 만남도 국민들이 요구하시고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단 만나셔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희망과 전망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이 희망이죠 우리가 희망인데 희망 섞인 전망은 인생사 알 수 없듯이 정치판이라는 게 알 수도 없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한국 정치의 1년은 세계 10년이다.
뭐 변화가 급하게 빨리 오기 때문에 하는데 뭐 객관적인 전망을 한다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에 전화 받은 적이 없다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그걸 또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또 두 분만이 식사를 했어요. 했죠. 했다면 16일에 만찬 네, 했죠. 그렇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지 제 2인자는 올라섰다 소멸하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기 전에는 네. 본인 스스로가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한 권역, 여권이면 여권, 야권이면 야권 내에서의 제1인자로부터 견제를 받고 또 자생력이 없으면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네. 새로운 당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 당대표 중심으로 또 권력이 모이기 시작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몇 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던데 안영환 의원 저는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습니다.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도의적으로도 이번 선거에 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시 네. 당대표에 나온다는 것도 전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안 나오는 것이 좋고 실제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정치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경제학이? 네, 그리고 정치를 잘하려면 정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의외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일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두 분 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 2, 3일 전부터 출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정치 초보가 아니다. 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게 거고요. SNS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경원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간다는 말을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비윤 구도가 어떻게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방증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용해서 쏘아 올린 화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복귀를 전당대회 출마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SNS 메시지도 그렇고 지금 나경원 당선인이 지금까지도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나중에 상황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당 상황 수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차기 비대위원장 자리를 누구로 이제 앉힐 것이냐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중진 의원들이 고사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좀 괜찮은 분들이 있는지. 자, 내일 3차 당선자 초계가 있습니다. 혼수석 대변인님, 내일 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차기 비대위원장? 지금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지금 어렵다,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마 이제 원내대표께서 하실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누구나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2달짜리. 그리고 이 복잡한 난국에서 뭐 득은 거의 있을 가능성이 없고 실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고사하는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당 후사라는 말이 있고 선민 후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설령 손해 보더라도 뭔가 역할하겠다라는 그런 중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명단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마땅한 분이 많지 않은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쭉 이제 다선 의원 순서로 보면 어떤 분은 또 너무 또 친윤이라고 이제 또 오해받을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선거 책임이 있다고 이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윤재 원내대표께서 계속 하셔라라는 그 목소리들이 당에서 커지지 않을까. 사실 윤재 원내대표는 대과 없이 사실 이제 많은 그 적지 않은 신뢰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과연 일단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비대위원을 빨리 선정해서 당을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될 분을 모셔야 할 텐데 어떤 분이 와야 될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시사소 정치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주말에 오후 5시 40분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7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